오늘의 강사는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오셔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장종태 의원님 의정보고회에 오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오늘 집회가 있는데 간만에 저희 당 집회가 3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인사 올리고 또 서울에 집회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당겼습니다. 장종태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의정보고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그 헌재의 탄핵 심판이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변론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헌재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을 대략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인데 결론은 대략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들 보세요? 네. 탄핵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치는 무슨 대단한 백마탄 완전 무병한 초인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과제를 이렇게 잘 받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제게 주어져 있는 약 딱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지금 어제 오늘의 여론조사를 대략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몇 년째 이재명 1등 맞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좀 괜찮게 좀 되는 것 같다가 꽉 갇혀가지고 다시 좀 빠지기 시작한다. 이건 뭐냐?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어떻게 이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해 왔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로부터 최대의 지지를 받고 있고 왜 국민의힘은 딱 갇혀서 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뭘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이번 내란 국면 과정에서 제가 보는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잠깐 딱 15분 동안 그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자,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 개혁을 우리가 어쨌든 극복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혁의 과정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거 개혁을 누가 예고하고 예견하고 경고했는가? 김민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저도 좀 했어요. 저도 좀 일찍 얘기를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시면 이 케이블카에 손에 탁탁 묶는 거 그거 뉴스에 우리 박선원 의원 엄청 나왔죠? 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이번에 완전히 떴죠? 우리 당내에서 사실 개헌 얘기를 처음 할 때 심지어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딴 거 다 좋은데 개헌 얘기만 좀 그만하라고 주변에서 그런다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개헌을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이렇게 현실성이 와 닿거나 인기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하,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주 최고 같은 분들은 비교적 그것을 초기에 생각하고 확신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뒤에서 함께 협의하고 딱 뒷받침했던 것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했습니다. 그 대표회담이 딱 끝날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저도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확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각성과 경계심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때 계엄 얘기를 딱 던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계엄 얘기가 실제로 가장 크게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계엄을 예견했는가? 사실은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꼭 할 거라고 봤습니다. 하나, 테러. 둘째, 사법살인. 셋째, 계엄. 이 셋 중에 무엇이든 해서 결국은 이재명을 잡고 김건희를 살리고 이 정권을 연장하려 했다. 테러는 했잖아요. 칼테러 했잖아요. 사법살인 시도는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먹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결국 윤석열이 여인형을 포함한 그 군부 지도자들한테, 군부의 수뇌들한테 야, 이재명 사법적으로 아무래도 안 되니까 다른 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면 문자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가 받는 문자 중에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 정도는 무슨 문자냐? 이재명 대표 이 경호조소 그런 문자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걱정되실 때 많죠? 요새는 더 많이 걱정되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진짜 걱정이 되니까 경호를 우리가 좀 세게 하자고.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 1년 동안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경호에 돈 더 쓰지 말자고. 그건 없다고 들리냐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칼테러를 맞기 이전의 이재명과 칼테러를 맞은 후의 이재명은 달라졌다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느낍니다. 제가 그거를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낀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테러를 맞고 나서 최초의 기자회견을 국회 상암대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자회견을 같이 준비하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몇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 이전, 그 테러 이전에 보았던 이재명과 그 테러 이후에 처음 나왔던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이재명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느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이렇게 좀 차원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첫째.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저는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엄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첫 반응이 나오면서 사모님이 운전하는 차에서 라방을 켰습니다. 그럼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재명이 라방을 킨 겁니다. 옆에서 사모님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후에도 밝혀졌지만 당연히 우리가 아는 계엄이라는 상황에서는 훅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로 가면 체포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국회를 선택했고 그리고 라방을 켰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사실은 시민들이 막지 않았으면 못 막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았잖아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탱크를 막을 수 있었고, 탱크가 오기 전에 다 트럭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 왔던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가망을 보고 왔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와 야가 있고, 언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에 대해서 좀 띄워주면 좀 거시기한 것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정직하게 평가한다면 저는 이번 계엄내라는 마음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그 판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대표가 빨리 모이자고 해서 모였죠.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계엄군의 진입과 그 이후의 사태를 막은 것은 결정적으로 시민들의 모임이었는데, 그 시민들이 모일 수 있게 했던 것, 그 결정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라방이었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거 우리 의원님들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회에서요, 딱 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 본청 안에서 모였어요. 그 집회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민들이 밖에 와서 관심을 갖고 이 국회 문 앞에서 계시니까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의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또 하나, 광화문에 원래 그 당시에 탄핵과 관련된 집회들이 쭉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민사회가 광화문에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어디서 힘을 모아야 하는가. 여의도로 모여서 국회로 와주셔야 되고, 국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 앞에 오신 시민들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그때만 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서로 함께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집회를 하면서 이 국면을 지켜가야 한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하나하나의 축적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의 축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계엄을 막아낸 그 거대한 시민의 물결, 시민혁명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빛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빛의 혁명이라고 누가 가장 처음에 공식적으로 호명했는지 기억하실까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작품입니다. 그게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국회 안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 번 우리가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걸 앞으로 역사에서 어떻게 불러야 하냐, 이걸 이번에 어떻게 규정해야 하냐, 이걸 앞으로 어떻게 부를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니까 응원봉이 있어요. 응원봉 혁명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고민하던 이재명 대표가 빛의 혁명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 어디였냐? 우리가 탄핵 결의를 하고 나가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날, 대표가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본인이 이런 감흥을 표현했습니다. 그 위에서 바라보았던 빛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장종태 님들 차고 계시네요. 제가 여기 지금 태극기 배지를 차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우리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어느 날부터 우리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은 100%다 차고,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이렇게 태극기 배지를 차고 있는 이 TV에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대표가 어느 날 제안하고, 사실 그전 상당 시기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혼자 태극기 배지를 차고 다녔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실은 정상적인 태극기, 민주헌정,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킨다고 볼 수 없는 그 집단, 그 세력, 그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 태극기와 민주헌정이랄지, 최근에 우리가 뭐 보수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을 우리 모두의 운동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제안하고 싶었는데 바로 그것을 딱 그 탄핵 국면에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축적들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10년 정도 안 되는 때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흥행으로 기록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우리 사회에 많이 유행하기 시작한 집단지성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집단지성은 아바타라는 영화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 같은 것이다. 생명의 나무란 전체의 가지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생명을 갖고 움직이면서 동시에 그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로 움직이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을 텐데 참 절묘한 비유이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요새 국민의힘에서 입만 열면 이재명 욕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결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의해서 이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출발할 때 가장 앞섰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치를 또는 우리 민주당을 오래 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출발할 때 자기 동년배 중에 제일 앞서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쭉 되는 정치의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고 정점에 올랐던가,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정치 과정에서 일관되게 그 시점에서 요구받던 정치적 과제, 시대적 과제를 쭉 밀고 가는 힘을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이 그렇고 노무현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여기 있는 저희 대부분이 말로는 생각했던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체화해서 부지런히, 아마 우리 당내에서 제가 볼 때는 의원들과 또는 의원들이 아닌 사람들과 가장 많이 직접 SNS로 소통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의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고, 이것에 이름 붙일 수 있었고,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어우러지게 할 수 있었던 이 전체의 과정,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대한 내란 극복의 과정에 그 전체의 과정의 중심을 이재명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재명을 지지율 1위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성장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의 정치적 꿈이 뭐였습니까? 남북관계, 남북의 평화, 그리고 복지국가.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억강부양, 대동세상, 이런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정상적인 제자리로 올리기 위한 그러한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꿈을 갖고 쭉 일관되게 지금 왔고, 저는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무언가의 정치적 책임을 맡길 때 꼭 그가 평생 원해했던 그 시기에 딱 그 과제부터 해결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DJ가 그랬습니다. DJ가 남북관계와 복지국가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DJ는 IMF로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숙제를 받아 안았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의 취임 연설에서 울컥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1년, 2년 정말 IMF 극복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관계 풀고 복지국가 풀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사실 요새 우리가 성장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성장 얘기를요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이 IT와 문화, 한류로 성장의 길을 열었고, 노무현이 한미 FTA로 또 성장 전략을 열었고, 문재인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신남방 정책으로 또 성장의 기틀을 열었고, 그런데 기본소득, 기본사회, 억강부양, 대동세상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오던 이재명 대표와 우리에게 이 윤석열 내란이 만들어낸 이 상황이, 우리가 어제 우리의 성장률이 1%로 떨어진 이 위기 상황 때문에 일단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우리에게 안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지금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원래 가져왔던 꿈을 실현해야 하는데, 지금 만약 DJ가 IMF 위기를 맞아서 남북관계와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하는데 일단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투구로 해야 한다는 것처럼 그런 목표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했던 것이 옳은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우선 성장을 회복해야 할 때다, 이렇게 목표 조정을 한 것이 이 시대적 과제에 맞춘 것이다. 이 또한 그런 관점에서 옳은 목표 조정이고 국민들이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됐다 그래가지고 벌써 갑자기 조금 나갑니다. 제가 사실은 1시간 정도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도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도착하는 것이 늦어서 마무리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수 논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국으로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대략 민주당 정도, 유럽으로 보면 사회민주당 계열이 아닌 정당, 기독교 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자유당 정도의 정책적인 입장을 우리가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략 개혁정당이라고 하죠. 그런 입장을 취해 온 것이죠. 중도개혁정당.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미국식의 언어 또는 유럽식의 언어 또는 정치학하는 언어로 본다면 우리는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보수 노선 위에 서 있고, 그리고 1955년에 신익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도통합 국민정당을 창당하면서 중도통합정당으로 출발했고, 그리고 강경에도 일관되게 중도의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혁 내란을 거치면서 이 나라에 완전히 정치적인 대폭풍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그동안 스스로 주장은 보수라고 해왔던 국민의힘이 이제 완전히 극으로 가서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가치 또는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마음 줄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마음 줄 곳이 있고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는 합리적인 보수,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가져왔던 분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통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의 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대정신이 결국 정치다라는 것은 누가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가, 결국은 국민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헌재 판결이 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누고 싶었던 몇 가지, 첫째는 우리가 이 계엄을 경도하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참으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국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집단지성으로 호소했던 그러한 모습, 그 이후에 이 빛의 혁명이라고 호명하고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풀어가려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성장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다시 천착했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대격동 속에서 전통적으로 보수를 주장했던 정치 세력이 극우화되면서 그 영역에 있던 국민들까지도 우리가 포괄해야 하는 그러한 숙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담아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시대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현재 지지율 1위로 올리고 있는 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올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하고, 제가 사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잘 이렇게 입력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주변에 대화하실 때, 야, 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것들을 말씀하실 소재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일부러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한두 가지 이상씩은 써먹으실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인사 올리고 오늘 예정되었던 우리 장종태 의원님 의정보고회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고 다시 서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의원님의 가슴을 울리는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김민석 세 번만 해주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서울까지 안전하게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